중국은요, 미국을 대상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중 무역전쟁, 미중 싸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미중이 동등한 격으로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저축이 돼서 저축을 기반으로 한 부채가 발행이 되고, 그 부채를 발행으로 대규모 생산을 한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이 물줄기의 흐름의 첫 포인트는 어디냐면 인력 수출이에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이 흐름들은 중간에 막힐 수밖에 없다. 최근 BYD 딜러가 파산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중국은요, 미국을 대상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중 무역전쟁, 미중 싸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미중이 동등한 격으로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중국은 셀러이고 미국은 바이어예요. 근데 이 둘이 싸우게 되면, 바이어와 셀러가 싸우게 되면 결국에 손해보는 국가는 어디죠? 둘 다 미국은 필요한 거를 못 받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셀러는 뭐 어떻게 되죠?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와 목숨을 잃는 건 다른 구조다. 그래서 미중 싸움은 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격화는 결국에 중국의 패망의 가능성들을 더 늘린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구조학적으로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은 2000년 초반까지는 사실은 GDP도 굉장히 미약했던 국가죠. 근데 2000년 초반부터 사실 2000년 초반에 미국이 먼저 다가가서 이제 MFN을 갖다가 결성을 해서 최국 대우를 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금융으로서 부를 만들 테니 당신들은 우리의 아웃소싱 공장 역할을 해달라라는 입장으로 사실 우호적인 제스처를 미국이 먼저 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중국은 많은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해서 이제 많은 무엇을 팔게 되죠? 물건을 파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거는 아웃소싱에서 기술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결국 인력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초반부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 증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들을, 최근까지 경상수지 흑자의 금액들을 매 년별로 다 복리화해서 합산을 계산을 해보면 현재 중국의 명목 GDP가 나옵니다. 즉, 중국은 내수 성장의 국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외부의 인력을 팔아서 그 돈들이 소득이 들어오면 중국은 저축률이 높거든요. 모든 은행들의 저축이 되고, 그 돈을 누가 빌리죠? 기업들이 빌리는 거예요. 내수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계속 부채를 갖다가 계속 조달을 하는 거예요. 부채를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양적 성장을 안 해서 하는 거죠. 건물을 짓거나 계속 건설 투자를 하거나, 최근에는 뭐까지 이어지는 거죠? 바로 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배터리와 완성차 쪽까지.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의 초발 구축 그 포인트가 어디냐를 보시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저축이 돼서 저축을 기반으로 한 부채가 발행이 되고, 그 부채를 발행으로 대규모 생산을 한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이 물줄기의 흐름의 첫 포인트는 어디냐면 인력 수출이에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이 흐름들은 중간에 막힐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가치 철학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내수 성장을 우리도 도모해서 이제는 미국과 같은 성장 패러다임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쳐왔고,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호구제까지 실시하잖아요. 왜냐면 메디케어나 이제 노인 복지 서비스까지 늘려나겠다. 그러면서 뭐 참고로 로봇 관련되는 의료 서비스 이제 생산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시를 하는데,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내부에서 돈을 찍어내서 돈을 공급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하면 된다라고 이제 단순한 로직으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건요, 돈이 안 돕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돈이 계속 벌려오면 이 돈의 이제 흐름은 사실은 국가가 양적 개입을 하거나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들은 일단은 저축에 쓰이고, 그 다음에 투자에 쓰이고, 투자에 쓰인 다음에 내부에서 돈이 많이 벌려진 근로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선순환으로서 결국에 승수라고 하거든요.
돈 대비, 그러니까 M2 대비해서 GDP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들은 물론 최근엔 또 이제 어떤 혹자분들은 최근에 무역 흑자인데 물론 그거 가지고 또 비난을 하시겠지만 무역 흑자는 맞아요. 근데 무역 흑자는 지금 불황형 흑자지 외국에서 사는 금액보다 파는 금액들은 일정 수준 올라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중국인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많이 사들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불황형 흑자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돈을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로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공급이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저축이 높아지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돈이 쓰여져요. 즉 개인들 입장에서 돈을 받더라도 소비를 더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소비를 어떻게든 일으킬 수 있게끔 돈을 쓰면은 내수 경제가 잘 돼서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하니까 소비가 잘 돼가지고 투자도 잘 될 거다. 근데 그게 로직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기반으로 부채를 땡겨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근로자들 가게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정부가 대신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들, 가게 입장에서 신뢰를 못하고 향후 정책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딱 막히는 거죠. 대출을 상환하거나 혹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자꾸 금을 사재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승수적으로 보면 돈이 돌지 않고 어느 순간 멈추는 거죠. 그렇게 돈을 풀어도 이례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지만 또 다운그레이드 되고 또 반짝 효과가 있지만 다운그레이드 되고 다만 주식 시장이 최근에 딥시크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도 AI와 로봇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가 상승 탄력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시장적인 성격인 것이고 경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성장이란 개념이 결국에 사실은 중국에게는 처음 최초 성장할 땐 좋았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헝다그룹 파산했지만 부채 비율 갖다가 사실은 거기는 부채 비율이 100%, 200%뭐 이래 했었죠. 근데 그 비율을 레드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시키면서 양적 그런 성장은 부채에 의한 양적 성장은 이제 지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BI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이 사실은 70%예요. 70%, 80%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단가는 낮고 기술력은 약간은 이미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에서 형성된 그 기술을 다 모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좀 싸게 항상 가성비 싸게 공급을 하는 대신에 양을 많이 팔아서 전체적인 매출과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구조가 BY도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거기서 지금 이 BYD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해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신성장 산업은 기술력도 중요하고 모방도 일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죠? AS예요. 사후 서비스. 우리가 아직도 이제 뭐 우리가 뭐 국가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개념들 일본 차에 대해서 좀 약간은 싫어하고 좀 약간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 탑티어 아직도 세일즈되는 브랜드카를 보면은 일본의 렉서스나 인피니티, 닛산 자동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직도 탑티어로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가장 선전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AS에 대한 철저함, 사후적 서비스가 철저하고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나중에 결함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소비자가 청구하는 이제 AS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줄 수 있고 근데 BYD 같은 건 어떻죠? 싸게 팔기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AS나 전체적으로 국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 팔겠다? 뭐 한국에 팔겠다. 그러면 AS나 여러 가지 향후 보증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양으로서 팔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은 내수에서 자기네 나라 중국 안에서만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국가에 진출해서 또 양으로 많이 승부를 보기에는 항상 한계가 존재한다. 신뢰성의 문제, 결국엔 브랜드의 문제라는 건 결국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고가 계속 누적화되고 처음에 내수 중심으로 이제 세일즈를 할 때는 잘 팔렸지만 그게 성장의 한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 성장 한계가 더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더 새로운 신차를 계속 출시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모방해서 좀 더 싼 값에 외국에다 팔려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양적 성장의 한계는 중국이 항상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산업에서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그런 양적 성장에서 항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했다. 공식 재무제표에 공개된 부채 비율이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이제 부의 금융이나 이제 비회계적인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뭐 국가 자체에 대한 지표도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떠나서라도 사실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BYD의 자동차 생산에 그 연구 개발의 기간을 한번 보세요. 차종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엔진,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엔진은 무엇을 개량화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플랫폼은 어떤 기존에 잘 팔리던 어떤 플랫폼 차량을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대충 진짜 정말 전문화된 자동차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대충의 이 한 차종에 대한 개발 기간은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게 1년에서 한 2년 정도 코스가 됐다든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빨라요. 항상 컨셉트카가 나오고 나서 상용화되는 게 수개월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은 두 가지요. 완벽하게 해외 다른 브랜드 차량을 그대로 가져서 베꼈다. 베끼거나 아니면 모방을 했다. 두 번째는 베끼거나 모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상용화돼서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결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테스트 기간은 충분히 있었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개가 항상 돋보이니까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간에 그렇게 빠르게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뭐 제가 자꾸 모방해서 뭐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또 믿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차종을 보시면 보이잖아요. 혼다의 큰 고급 SUV 브랜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을 외형은 그대로 모방을 하고 내부에 굉장히 좋은 가죽 재질을 썼다. 그러면서 그 스타일을 갖다가 그대로 고급화하는 전략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고 가격은 그거보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 싸게 파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은 본 듯한 자동차. 근데 이렇게 상용화가 빠르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돈을 빨리 2차종을 팔아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채를 빨리 당겨 썼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에 대한 부담들은 중국 기업들은 항상 거기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한국 대선 결과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금융적 관점이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버핏 지수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한 전체 시가총액이 거의 200% 가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국가들이 다 비슷해요. GDP 대비한 시가총액은 항상 다 최고치 역사적 고점에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전한 분석, 전통적 분석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버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잘 만들고 잘 만들어서 거기서 순화해서 돈이 벌리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이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매크로와 이 금융이 같이 가는 구조다. 그래서 한쪽이 안 좋은데 한쪽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과하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금융이 오히려 경제를 끌어가는 구조이고 금융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그리고 한쪽에서 부가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적으로만 이제
뭔가 살아나고 그 금융이 쌓여서 결국엔 소비를 지탱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금융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역행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역행적 투자가 뭐냐면 신흥국들이나 이제 메이저 통화권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항상 돈이 있고 경제가 좋으면 정부가 지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현대화폐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경제가 안 좋을 때 부담이 되도록 돈을 더 써서 경제를 살려놓고 살려놓은 다음에 돈이 많이 벌려고 재정이 좋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경제상이 좋아지면 세입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좋을 때 더 돈을 이제 걷어들이고 나쁠 때는 오히려 돈을 더 써야 된다. 부담이 돼도.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그 준칙에 입각해가지고 좋아야지만 쓰고 안 좋으면 잘 못 쓰고 이런 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공격적인 추경과 동시에 금융적 투자, 그다음에 산업적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모멘텀과 곁들여져서 외국인들의 펀드 플로우가 지금 급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적으로 보면은 최근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등이 있었고 모멘텀이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전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5천까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3천 이상 뭐 거의 이제 5천까지는 아니래도 3천 이상 상당 부분까지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들이 계속 돈을 재워놓고 그거를 갖다가 현금 가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대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중복 상장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사업의 부서의 역할을 했던 일부 부서인데 이 사업부를 띄어내서 또 상장을 해서 거기에 연결된 지분의 평가액을 계속 높여나가는 이런 식의 형국이 있었는데 근데 지주사들이 그런 거를 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갖다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게끔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상품 개정안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문제는 자진상폐 기업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상법 개정안에 부응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현금 흐름이 결국 대주주들한테 모두 다 기여가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주주들 일반 소액주들한테까지 나눠지는 구조가 싫은 약간은 부도덕하거나 이제 악덕한 윤리적으로 좀 모순된 그런 기업가들이죠. 그런 기업가들이 스스로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자진 상패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동참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상승의 탄력도는 또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정책이 나와진다고 한다면 정말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의 촉진도, 속도, 그다음에 그 민감도를 높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소비를 좀 더 촉진하고 있는 돈을 또 투자도 하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직이에요. 이렇게 전 국민 자금을 공급을 하고 현금을 갖다가 주고 최근에 상품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발행하는 주체가 이 발행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코인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그 유통 생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들이 사용이 되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래 전통화폐로는 잘 사지 못하지만 코인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자면 지역화폐처럼 이 코인을 가지고서 지역 상점에서 더 많이 사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나 내수가 조금 붐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돈 번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돈 번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바로 이 돈을 번 사람들 입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산이나 새로운 투자, 이 투자는 금융적 투자가 아니라 새롭게 인력을 고용하거나 여러 가지 장비 시설물에 대한 투자들을 할 수 있는 퇴로와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제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이제 돈 번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투자나 새로운 지출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돈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보셨다시피 유동성이 쌓이고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어들이면 그 다음에 다 주식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금융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너질 수 있는 버블로까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통화폐 시장이 있었지만 소비 상황이 안 좋고 순환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저는 개념적으로 이미 화폐의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활용도가 순환이 되어야 되지, 순환이 되지 않고 또 이게 금융적으로만 집중해야 되면은 금융의 법을 한번 띄워놓고 이게 또 사상 누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 양쪽의 생태계가 영원하게 이제 성장의 기로를 하게 되려면 이 한쪽에 풀이 생기고 원래 있었던 기존 전통화폐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로 돌아가게끔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막히고 이 돈들이 결국에는 주식으로만 딱 가면은 이쪽 경제는 또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활용도와 이 돈 번,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본 기업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 지출에 대한 그 계획까지, 스킨까지 좀 모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만약에 잘 된다. 단순히 투자하고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 퇴로까지도 다 형성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번에 또다시 이제 기회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찬스는 있다. 근데 항상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계속 돈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유동성 기반에서 이제는 자산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감세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 감세안이 소득의 구간폭은 넓혀주면서 세율은 2%, 3%, 2%에서 적게는 0.5%까지 다 맞춰줍니다, 세율.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감세안을 갖다가 새롭게 가져와서 연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국은 이제 사실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또 한 번 대규모로 풀리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GDP가 지금 뭐 110조 달러 정도 내외에 육박하는 110조, 120조 달러 육박을 하고 있는데 명목 GDP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 LF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유동성 규모를 보시면은 지금 140조 달러 이상을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돈들이 풀려나가는 그 비율이나 구조 자체가 절대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감세안까지 또 시행을 하고, 그 정책적으로 우리 대출을 갖다가 늘려주는 이제 비아스비를 낮춰서 대출을 늘리는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미가 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까지 복원이 되면서 아마도 전 세계적인 자산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욕구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전반이 지금은 또 다른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붐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은 글로벌한 현상 중에 하나다 이런 판단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다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BISB도 낮추고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대출 행태와 대출 금액의 이제 상승률을 보시면은 가파르게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BISB까지 낮춰주고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그렇게 BSB까지 낮춰주게 되면은 해외의 법인, 그러니까 미국계 자본의 해외 법인으로 나가 있는 은행들이 달러, 우리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만 알고 있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까지 높아지게 되면 사실상 코로나 때는 유동성이 단기간에 급하게 늘어난 거고요. 지금은 완만하게 계속 유동성이 붕업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패턴은 다르지만 유동성이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유동성 규모만 보시더라도 코로나 때 급진적으로 늘어났던 규모가 급하게 빠졌다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복원이 되고 있어요. 그 규모를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규모 자체는 완만하게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사하는 의미는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그전에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화폐 가치를 얘기할 때는 달러는 굉장히 다른 국가의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해야 되는데 이런 로직으로 형성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구조학적으로 짜놓은 전통 경제학과 전통 화폐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지만 풀어도 이게 구축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예전에는 1만큼 풀리면 1.5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였지만 지금은 1만큼 풀어도 0.5,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을 계속 유지하려면 돈을 계속 1만큼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돈들이 금융에서만 활성화돼서 금융이 잘 되는데 금융이 또 사이클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 경제학적인 구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고 거기에 기반이 됐던 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 그리고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도 이 화폐의 활용성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출시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잘 보시면은 아직 이쪽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벌고 이 유동성에 의해서 뭔가 좋아지는 산업이나 기업, 개인들이 나타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에 활용해서 이득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세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면 내느냐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적시하지 않았어요. 즉, 이 얘기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화폐를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정을 해줬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에 기반이 되지 않는 코인을 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통화폐에 대한 결국의 보유 목적의 가장 최종적인 포인트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 항상 목적물이 있었어요. 세금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전통화폐에 대한 보유 욕구를 항상 이제 지니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통화를 코인을 발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쪽을 갖다가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패턴이 결국에는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 대한 욕구까지, 그러니까 전통화폐가 아닌 물건, 증권화된 거, 유가증권, 그리고 새로운 코인,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까지 계속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국은 아마 달러까지도 마찬가지의 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건전하다. 그 다음에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융이 좋고, 금융이 좋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이런 서로 커플링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 현상이 말 그대로 프레임화되고 그 현상이 스탠다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이제 예전에 서프라임 직후에 돈을 풀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그 돈들 가지고도 부족해져서 다른 돈을 이제는 찾고
그 다른 돈을 찾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뉴가 아닌 뉴 노멀로 시대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그 판단력과 건강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될 때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펼쳐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